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0일 부동산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만 지1, 2면에 나온 뉴스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제목은 상속세 폭탄 무서워 부자들이 떠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지난해 해외 이주 신고가 2.7배, 고령자 등 이민 상당 급증하고 상속 증여세였거나 낮은 캐나다, 싱가포르의 많아 2014년에 249명, 2015년에 273명, 2016년에 455명, 2017년에 825명, 2018년에 2200명.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계속 이주에 가고 있습니다. 3년차 신문에 또 보면 재산 절반 이상 세금 내느니 증여세 0%인 싱가포르행 택하는 사람들 많다. 특히 낮은 상속세 찾아 떠나는 글로벌 부자들, 지난해만 11만 명,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 OECD 주요 국가 상속 증여세를 봐보면 한국이 상속세 증여세 50%, 주민세까지 하면 55%겠죠. 프랑스가 한 45% 되고요. 미국이 한 40%, 영국이 한 40%, 덴마크 한 36%, 독일이 30%,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이는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호들이 자꾸 세금이 없는 나라로 이주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또 세금이 있냐면 대주주에 관련된 세금이 있어가지고 최고 세율이 65%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000억을 벌었는데 65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녀한테 350억이 가겠죠.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중소기업을 폐업을 하고 폐업하거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지금 이 현재 정부에 있어서 이 세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대한민국, 저도 이것을 과거까지는 뉴스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이전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권, 그 이전에도 계속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놨다 보니까 다른 방안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었을 때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을 10년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키지를 않아요. 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업체를 규모를 줄이거나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5년이나 3, 4년 후에도 미래를 모르는데 10년간 그렇게 했었을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 65%를 안 내고 그렇게 했다가 도리어 내 아들한테 큰 부담을 주거나 사업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회사를 많이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성향인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세금을 10%나 20% 아니면 아예 세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세금 증여세나 상속세는 왜 세금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책적인 문제겠죠. 이미 아버지 때 내가 세금을 다 냈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또 징수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죄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준 것은 기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나마 세금을 한 10%나 20%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국가가 뜯어간다면, 징수에 간다면 사람들이 반발이 없을 건데 40% 50%만 60% 가져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정권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이민세를 또,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민세를 강화할지도 모르겠죠. 이민세 당신이 여기를 처분해서 가면 이민세 한 50% 내놓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법안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폐, 아니면 좀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서 없는 사람한테 주려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좀 정당화하는 우리나라가 인식 자체가 그러지 많이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나라는 이 세금이 65%가 되다 보니까 통상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내가 개천에서 용나댔기 해서 돈을 만약에 1,000억을 모았다면 내 아들한테 주고 그 아들이 또 손자한테 주고 그 손자가 증손자한테 줬을 때, 내가 유능하고 내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자는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그 부를 증가를 못 시켜요. 증가를 못 시키고, 또는 뭐냐면은 사고 치지 않고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면, 이게 증손자 때까지 내려가면 일반 중산층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다 뜯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을 왜 제가 이걸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러한 국가가 약탈적 세금, 국가가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면, 말 타고 왔었을 때 칼 들고 와가지고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약탈적 세금 징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그건 제도적인 거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국가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을 국가가 또는 당신이 비난한 사람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돈은 그렇게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도 이민을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된 게 뭐겠습니까? 내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세계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또 하더라도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부가 대한민국 내에 이렇게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 부가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 그게 콩고물이 우리 국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것이 좋은지 이제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는 보인다 이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떤 내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500억대, 700억대, 800억대, 1000억대, 1200억대, 1500억대 자산이 있다. 아니면 이것을 200억대 자산만 되더라도 처분을 했고, 다른 유능한 사람한테 넘기고, 내 자녀가 그 정도 경영 마인드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회사를 내 살아생전에 매각 처리를 해서 그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꼬마 빌딩을 사는 겁니다. 꼬마 빌딩을 사서 이것을 내가 아직은 60대나 70대 때 계속 임대 사업을 하고, 그 일부를
순차적으로 자녀들 명의로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 명의로 넘겨줬을 때 그 꼬마 빌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신문에는 지금 꼬마 빌딩 뭐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는 것인데 그 꼬마 빌딩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꼬마 빌딩은 왜 그러냐면 꼬마 빌딩을 이제 뭐 서울 같으면 20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지방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도 있고 4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꼬마 빌딩이 우리가 말하는 점포주택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근생 상가 예를 들어서 한 땅 면적으로는 150평에서 한 200 초반대까지 해서 상가 한 3층에서 5층 정도. 이 정도 빌딩이면 뭐 이제 서울 같으면 뭐 100억, 200억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지방 광역시나 이런 혁신도시 같은 데서는 3, 4, 50억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부자들한테는 세금 절세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아파트는 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아주 자세하게 거리가 되고 주식처럼 정형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실거래가에 가깝게 그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세도 그렇게 부과되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꼬마 빌딩은 거래가 없어요. 5년 만에 거래가 없기도 하고 10년 동안 거래가 없기도 하고 뭐 20년 가까이도 거래가 없기도 합니다. 거래가 있긴 있지만 그 꼬마 빌딩이 그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책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세무 공무원도 와서 이것이 이렇다고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준시가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식회사일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300억, 500억 했을 때 그것은 뭘로 잡아놓습니까? 회계 처리를 한 공인회계사가 해서 그 장부가로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항상 은행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요? 중소기업에 있는 대부분들이 실제가 적자가 나는 경우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매출액을 더 부풀리고 자산 가치를 더 증액해 놓은 겁니다. 실제 벌지도 않는 세금에서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게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은행한테 속된 말로 작살납니다. 은행이 그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났음에도 흑자가 났다고 재무제표를 꾸미는 경우가 사례가 많거든요. 반면에 이러한 꼬마 빌딩은 그 기준시가로 거래되고 그 기준시가도 그 책정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계속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서도 실제 실거래가는 200억에 뜨는데 기준시가는 어떻게 돼요? 50억도 안 되고 이런 게 꼬마 빌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꼬마 빌딩이나 상가점포주택 상가들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개별시가를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죠. 세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실거래가에 감액된 금액에 엄청 낮게 책정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세금을 가장 우리가 지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은가 싶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대기업은 사실 뭐 좀 그런 방법이 없다고 봐요.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뭐 LG 그 자녀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다음에 그분들을 많이 욕하는데 또 세금을 포탈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경영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분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제도가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무슨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론 여러분 지금 이런 유튜브를 이것을 시청하신 분들도 재산이 100억, 2억 되지는 않겠죠. 근데 간혹 지금 뭐 듣다가 그 자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소수이긴 하지만 여기 맞춰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 그 상속세가 무서워서 100억, 200억, 뭐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것 떠나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이게 소유해서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시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